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그냥 잠깐만요. 딱 10초만.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오래전에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서운했던 기억만 남아있는 사람.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얼굴이 지금 떠오르시나요? 혹시요? 이미 떠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사람이 있으세요? 그때는 왜 그렇게 미웠는지,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지금 와서 자꾸만 생각나지 않나요?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한 번만 내려가서 얼굴을 봤더라면, 손 한 번만 잡아드렸더라면, 그것 하나를 못해서, 그 짧은 시간을 내지 못해서 지금도 마음 한쪽이 계속 걸리지 않나요? 괜히 바빴다는 핑계로, 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격이 안 맞는다는 변명으로, 서로 할 말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는요, 늘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나한테는 한마디 칭찬도 없었을까?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만 살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그 섭섭함을, 그 서운함을, 그 원망을 마음속에 오래오래 쌓아두고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근데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들은요, 티도 안 내고, 생색도 안 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감당해버린 시간들. 우리는 그걸 끝내 모른 채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중간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가슴이 먹먹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건 단순한 후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평생 감춰왔던 진심. 그리고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시대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194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어둠 속에 있던 시절.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기쁠 새도 없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전쟁.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피난길, 폭격 소리, 굶주림, 가족의 죽음. 그 시절을 살아낸 아이들에게 누가 사랑한다고 말해줬을까요? 누가 잘했어라고 안아줬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시절 어른들은 감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살아남는 것, 내일 밥 한 끼 구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조금씩 재건되기 시작했지만 가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사판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돌아와서 밥 먹고 잠들었습니다.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밥 먹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시절 아버지들에게 배운 적 없는 외국어와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되어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뚝뚝하셨는지, 왜 그렇게 표현이 없으셨는지.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김준호. 지금은 66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준호 씨의 아버지. 이름은 김병수. 1940년생. 일제강점기 말. 전쟁의 불씨가 채 꺼지지 않은 가난한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5살부터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여름엔 땡볕 아래서 겨울엔 얼어붙은 땅 위에서 시멘트를 이고 날랐습니다. 그의 손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50살 노인의 손처럼 굳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23세 결혼을 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조용하고 부지런한 처녀 최순자 씨와 25의 처사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김준호. 아버지 김병수는 아들이 태어난 그날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었다고 어머니가 나중에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아버지 김병수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준호 씨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멀리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밥상에 앉아 있었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잤는데 왜인지 아버지는 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이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나가고 저녁에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고 밥 먹고 텔레비전 1시간 보다가 잠드는 사람. 자식한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학교에서요. 밥 다 먹었어? 예. 그럼 됐어. 그런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게 늘 서운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내 말에 관심이 없을까?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까? 그 서운함이 어린 마음 안에서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준호 씨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준호 씨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달리기 연습을 2달이나 했거든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참치 김밥, 계란 김밥, 도시락통에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준호 씨는 운동장에 나가기 전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운동회 오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일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운동회 날 준호 씨는 100m 달리기에 나갔습니다. 출발선에 서서 한번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화이팅! 영수야 잘해라!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역시 안 오셨구나. 그래도 준호 씨는 힘껏 달렸습니다. 꽝 소리와 함께 뛰었고 1등으로 결승선을 끊었습니다. 숨이 헐떡이는 가운데 또 한 번 관중석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 씨는 아버지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제가 달리기 1등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했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잘했네. 준호 씨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 밤의 서러움이 준호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오래 박혀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준호 씨와 아버지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공부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방과 후면 늘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았고 책상 앞에 앉는 시간보다 산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학. 학기 말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에 들어설 때 준호 씨의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손이 올라왔습니다. 딱이 한 대. 이 녀석아. 말 한마디 없이 이유 설명도 없이 그냥 손찌검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며 울었습니다. 왜 때리는 거야? 왜 말은 안 하고 때리는 거야?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는 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이 준호 씨 안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준호 씨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때린 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이 먼저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준호 씨는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등학교 시절 준호 씨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반 김민재. 민재는 준호 씨와 정반대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였고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는 민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민재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민재야, 오늘 어땠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빠. 오늘 수학시험 잘 봤어요.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잘했네. 어디 보자. 그러면서 민재 머리를 손으로 쓱 쓰다듬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내 아버지가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 나도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그 밤, 집에 돌아와 혼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뭘 받았나?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준호 씨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준호 씨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먼 친척이 한 명 있었는데 거기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내내 울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밥을 차리면서 눈가가 내내 빨갰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준호 씨는 짐을 다 싸고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잘 다녀오겠다고. 아니면 서울 가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런데 막상 문 앞에 서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준호 씨를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아버지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걸 보면서 역시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고향 마을을 벗어나는 동안 준호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저 사람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 테니까. 그 마음 서울로 가는 내내 준호 씨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나중에 준호 씨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터미널까지 따라갔었습니다. 아들이 탄 버스가 출발하는 걸 보고 싶어서 아들 몰래 터미널까지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떠나고 나서 터미널 의자에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면서 낮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단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힘으로 서울의 자리를 잡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준호 씨를 버티게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가끔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어머니 글씨로. 준호야,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감기 조심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가끔 했지만 어머니가 전화기를 아버지한테 바꿔주려 하면 준호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1년에 설날, 추석 2번. 그것도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할 때만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집에 가도 아버지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마주 앉아도 텔레비전을 같이 봐도 둘 사이에는 늘 두꺼운 유리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 유리벽을 깨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이틀을 버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 씨는 서울에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장 일을 하다가 건축 현장 일을 배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수입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27살. 드디어 작은 원룸 하나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혼자 그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고향에 있었고 서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할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방 하나 구했다고. 이제 내 힘으로 살게 됐다고.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라고 하겠어. 잘했다는 말도 없을 텐데. 그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만 전화했습니다. 그 시간 고향에서는 아버지가 새벽에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마루에 혼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준호 밥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준호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준호 잘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준호 씨는 그 사실을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준호 씨가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 동료를 통해 소개받은 1살 아래 여자. 이름은 박미란.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이 없어도 잘 받아줬고 준호 씨의 어둡고 거친 구석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치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올라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마 평생에 몇 번 안 입어본 양복이었을 겁니다. 조금 어색하게 커다란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입장하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시간 준호 씨가 살짝 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준호 씨는 그 눈물이 감동스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시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는 그렇게 무심하더니 왜 지금 우는 거야? 오히려 괜히 밉살스럽게 느껴졌다고 준호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호 씨는 압니다. 아들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아버지 자신의 죄책감이었다는 걸. 아들이 결혼하는 이 순간까지 제대로 뭔가 해준 게 없다는 그 미안함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고 웃는 동안 혼자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저분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이 버스를 타러 갈 때 아버지가 준호 씨 손을 잡았습니다. 꽉.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때 그 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결혼 5년 후. 준호 씨 나이 35.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산부인과 복도에서 아내가 진통하는 동안 몇 시간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고 두렵고 기대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준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몰랐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진짜? 건강해? 몇 킬로야?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전해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준호 씨는 전화를 끊으며 역시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와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와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이쁘다. 손이 이렇게 고와. 발가락이 이렇게 작아.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유리창 너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커라. 그게 다였습니다. 준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저게 다야. 손자가 태어났는데 저게 전부야. 하지만 사실 그 한마디 안에 아버지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커라. 그 말은 내가 살면서 겪은 온갖 고생, 병들고 굶주리고 전쟁 속에 살아남은 그 모든 시간. 너는 그런 거 겪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준호 씨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38살에 작은 건축 자재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원도 없이 혼자 거래처를 뚫으러 다니고 새벽에 자재를 직접 날랐습니다. 40살.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회사가 휘청했습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가 났고 못 받은 외상값이 쌓였습니다. 그 시절 준호 씨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못할 걱정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그때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업은 어때?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뭐, 그냥저냥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냥저냥이면 안 되지. 그 말이 또 준호 씨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남들도 다 힘들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준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잔소리야. 위로는 없고 잔소리만 해. 그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준호 씨는 알게 됩니다. 그 시절 아버지가 편지를 썼다는 걸. 준호야. 포기하지 말아라. 힘들다는 거 안다. 근데 내가 잘 될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안다. 왜 아냐고? 그냥 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걸. 준호 씨가 52살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요? 병원 응급실. 빨리 내려와라. 준호 씨는 옷을 걸치고 차 키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쓰러지셨대.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작아 보이는 아버지. 준호 씨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 든 감정이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언제부터 저렇게 늙으셨는지 몰랐습니다. 자주 보지 않았으니까 볼 때마다 그냥 아버지로만 봤으니까.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빠르게 조치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어장애와 운동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이틀 동안 준호 씨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모니터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대화가 없었던 사이라 위기의 순간에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그것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회복했습니다. 약간의 언어 장애가 남았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던 분이 말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 씨는 1년에 서너 번은 내려갔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응.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아프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아.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영영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다. 준호 씨가 64이 되던 해. 여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이번 여름에 한번 내려올 수 있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아버지가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도 직접 말을 못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다는 걸 돌려서 표현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그 여름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그냥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반가운 표정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왔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이전만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뭔가 충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들,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어 한 점을 준호 씨 밥 위에 올려줬습니다. 말없이 그냥 올려줬습니다. 준호 씨는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생선살을 발라줬던 기억. 말없이 가시를 다 발라내고 살만 발라서 올려줬던 그 손길이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고향집 작은 방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마음 한쪽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름을 마지막으로 준호 씨는 아버지를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됐고 사업이 바빠졌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왜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자꾸 주무시고. 의사는 뭐래요? 그냥 노안이라고. 준호 씨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그 다음 주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또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어머니 목소리. 준호야, 빨리 내려와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준호 씨는 이번에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번엔 다르다는 느낌. 예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감이 준호 씨를 달리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준호 씨는 병상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뼈가 느껴지는 손. 주름이 깊게 팬 손. 그 손을 준호 씨는 처음으로 꼭 잡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눈을 반쯤 뜨셨습니다. 준호 씨를 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딱 두 글자였습니다. 미안. 준호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이 숨이 꺼져가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준호 씨 손을 잡은 채로. 장례는 고향 마을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사흘. 준호 씨는 그 사흘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쌓인 응어리가 눈물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하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동네 분들이 왔습니다. 오래된 이웃들이 왔습니다. 병수 씨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조용한 분이었지만 마음씨가 고우셨어. 동네 어려운 집 있으면 몰래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었어. 준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몰래 도와준다고?
내가 모르는 얼굴이 있었나. 또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님이요. 준호 씨 신문에 나왔을 때 있잖아요. 준호 씨는 몇 년 전 지역 경제신문에 작은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성장 관련 인터뷰였습니다. 그 신문 오려서 다니면서 자랑하셨어요. 병수 씨가요. 우리 아들 기사 났다고 여기저기 보여주시고.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자랑을 하셨다고?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셨는데. 뒤에서 남들한테 자랑을 하셨다고. 그 밤 준호 씨는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어머니가 준호 씨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거. 낡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가시기 전에. 준호 씨는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크고 작은 봉투들. 하나씩 꺼내보니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 받는 사람 준호에게. 보낸 사람 아버지. 준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준호 씨가 서울로 올라가던 해 1980년.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은 3년 전 준호 씨 나이 61살 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는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않은 채로. 준호 씨는 장례식장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첫 번째 편지. 1980년 준호 나이 18세. 준호에게. 네가 서울 간 지 사흘이 됐다. 네 방이 비어있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집이 조용하다. 엄마는 밥을 잘 안 먹는다. 나도 그렇다. 근데 나는 그냥 잘 살아라 한마디밖에 못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모른다. 근데 준호야. 네가 거기서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춥지는 않은지. 그게 자꾸 생각난다. 아무한테도 못하는 말인데 편지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이지는 못하겠다. 네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써놓는다. 아버지가. 해시태그 두 번째 편지. 1983년 준호 나이 21세. 준호에게. 야간학교 다닌다는 소식 엄마한테 들었다. 낮에 공장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고. 나는 네가 그 소식 직접 전화해서 알려줄 줄 알았다. 근데 안 하더라. 나한테는 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맞다. 나는 네가 힘들 때 제대로 옆에 있어준 적이 없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근데 준호야.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 몸 상하지 말아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리고 이건 네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지만 나는 매일 아침 네 생각한다.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준호 씨가 편지를 덮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랑스럽다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 1987년 준호 나이 25세. 준호에게. 서울에서 혼자 산 지 오래됐다. 잘 지내냐? 나는 네가 결혼은 언제 할지 자꾸 생각한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한다. 나는 엄마한테 잘 못해줬다. 밖에서 일만 하느라. 엄마 힘든 거 모른 척 한 적도 많고.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한 적이 별로 없다. 준호야. 니는 나처럼 하지 마라. 좋은 사람 만나면 잘 해줘라. 표현해줘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평생 못했는데 니는 해라. 그게 아버지 부탁이다. 아버지가. 네 번째 편지. 1990년 준호 나이 28세. 준호에게. 작년 추석에 왔을 때 밥 먹다가 내가 괜히 언성을 높인 것 있지. 네가 사업 어쩌고 하는 말에. 사실 그건 내가 틀렸다. 나는 그냥 네가 힘들까봐. 또 실패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정작 나온 건 잔소리였다.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마음속에 있는 말이랑 입 밖에 나오는 말이 왜 이렇게 다른지. 준호야, 네가 뭘 하든 나는 응원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근데 그 말을 왜 직접은 못하냐? 멍청한 아버지가. 5번째 편지. 1993년 준호 결혼 후 3년. 준호에게. 결혼하고 잘 지내냐? 미란이는 잘 있냐? 나는 미란이가 좋다. 니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다 싶었다. 준호야, 미란이한테 잘해라. 나는 엄마한테 잘 못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일만 한다고. 표현 못한다고. 그게 핑계가 아니다. 그냥 내가 못한 거다. 니는 나보다 잘할 수 있다. 꼭 잘해라. 아버지가. 6번째 편지. 1995년 준호 나이 33세. 아들 태어난 해. 준호에게. 손잡았다. 아들이더라. 산후조리원 유리창 너머로 봤는데 눈이 네 닮았다. 나는 그냥 건강하게 커라 한마디 했다. 원래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말이 안 나왔다. 준호야, 네 아들한테는 잘 해줘라. 내가 네한테 못해준 것들. 안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어서. 나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근데 준호야, 그건 핑계다. 그냥 내가 못한 거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건강한 아들 낳아줘서. 아버지가. 준호 씨는 봉투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7번째 편지. 1998년 IMF 시절. 준호에게. 요즘 뉴스 보니까 나라가 많이 힘들다. 건축 경기도 죽섰다 하더라. 네 회사는 괜찮냐? 전화하고 싶었는데 전화하면 네가 또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안 했다. 준호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내가 도와줄 건 없지만 들어줄 수는 있다. 아니다. 내가 말을 잘 못 들어주지. 그것도 못하는구나. 그래도 준호야. 포기하지 마라. 네가 될 사람이라는 거 아버지는 안다. 아버지가. 8번째 편지. 2003년 준호 나이 41세. 준호에게. 오늘 뉴스에 건축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 네 회사도 좀 좋아지겠지. 전화 한번 하고 싶었는데 또 못했다. 준호야. 나는 요즘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진다. 무릎이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근데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한테도 걱정 끼치기 싫고. 그냥 괜찮다. 준호야. 40 넘으면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무리하지 마라. 잠을 자야 한다. 밥을 먹어야 한다. 아버지가. 9번째 편지. 2010년 운동회를 기억하며. 준호에게. 오늘 네 어릴 때 사진 봤다. 초등학교 운동회. 네가 달리기 1등 하던 날, 나 그날 갔었다. 뒤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네가 결승선 들어오는 거 봤다. 네가 고개 들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거 봤다. 아버지 찾는 거 알았다. 근데 나는 손을 못 들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창피했던 것 같다. 작업복 입고 와서. 다른 아버지들은 다 말끔하게 입고 왔는데 나는 일하다가 왔다. 그래서 뒤에 숨었다. 준호야. 그날 네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1등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꼈겠지. 아버지는 거기 있었다. 그냥 손을 못 든 거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준호 씨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운동회 날. 1등을 하고 두리번거렸던 그 어린 자신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사람들 뒤에 숨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10번째 편지. 2013년 준호 나이 51세. 준호에게. 네가 신문에 나왔다. 건축 자재 회사 사장으로. 나는 그 신문 오렸다. 지갑에 넣어놨다. 동네 분들한테 보여줬다.
우리 아들 신문에 났다고. 준호야, 네가 자랑스럽다. 직접 말하면 되는데 왜 직접은 못하냐? 나는 정말 모르겠다. 그냥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11번째 편지. 2015년 준호 나이 53세. 준호에게.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찬다. 병원 갔더니 심장이 약해졌다고 하더라. 약 먹어야 한다고. 근데 니한테는 말하기 싫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준호야. 나는 평생 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잘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아버지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랑한다고 하면 쑥스럽고, 칭찬하면 버릇 나빠질까봐 걱정되고. 근데 준호야. 사실 다 핑계다. 그냥 내가 겁쟁이였다. 거절당할까봐. 왜 이제 와서 그 말 들을까봐. 무서웠던 거다. 아버지가. 12번째 편지. 2018년 준호 나이 56세. 준호에게. 오늘 네 어머니랑 둘이 밥 먹었다.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 그거 먹으면서 네 생각이 났다. 준호야. 나는 잘못한 게 많다. 근데 한 가지만은 죽을 때까지 후회 안 한다. 그게 뭔지 아냐? 니를 낳은 것. 네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담배 피우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네 아버지였다.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된 일이다. 아버지가. 13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 2021년 준호 나이 59세. 준호에게.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준호야.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건 안다. 칭찬 한마디 제대로 못 해줬고, 안아준 적도 거의 없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 근데 준호야. 나는 네가 태어난 날부터 단 하루도 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서울 올라간 네가 밥은 먹는지, 일은 잘 되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생각했다. 말을 못한 것뿐이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 준호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을 거다. 그래도 괜찮다. 한 가지만 부탁한다. 행복해라. 그리고 준호야. 네 아들한테 내가 네한테 못해준 것들 대신 해줘라.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옆에 있어줘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그게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이 말. 평생 못했는데 편지에라도 남긴다. 사랑한다, 준호야. 아버지가. 준호 씨는 그 마지막 편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도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거기 있었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그 말이. 편지 안에. 보내지 않은 편지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는 썼습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운동의 날의 미안함을. 결혼식 날의 눈물을. 손자를 본 날의 벅참을. 신문을 오려 지갑에 넣던 자랑스러움을. 모두 편지에 담았습니다. 붙이지 못한 채로. 준호 씨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알아채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준호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꺼내시더니 준호한테 주라고 하셨어. 왜 보내지 않으셨대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살아있는 동안 주면 준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자기가 없어진 다음에 줘야 한다고. 준호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들과 어색해질까봐. 차라리 죽은 뒤에 주겠다고. 그 마음이 준호 씨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알지? 예. 평생 그러셨잖아요. 그게 왜인지 알아? 준호 씨는 몰랐습니다.
그냥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 공사판 일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게 있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야. 기도요? 응. 새벽마다 일어나서 마루에 앉아서 매일 기도하셨어. 뭘 기도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셨습니다. 준호 건강하게 해달라고. 준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준호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직접 그러셨어. 내가 옆에서 들었어. 매일. 단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어. 준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 차가운 마루에 혼자 앉아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아버지. 그 모습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그거 알아? 뭘요? 네가 서울 처음 올라갔을 때. 응. 아버지가 버스 터미널까지 따라가셨어. 준호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 버스 출발하는 거 보고 싶었다고 몰래 따라가셨어.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도 한참을 거기 서 계셨어. 터미널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이나. 나중에 내가 왜 거기 계셨냐고 물었더니 그냥 버스가 떠나는 거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 준호 씨는 그 말에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8살. 서울로 떠나던 그날. 버스 창가에 앉아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가셨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 의자에 앉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1시간을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표현을 못하신 거지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야. 평생 그게 아버지의 한이셨어.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셨거든. 아버지도 그러셨고 그 위도 그러셨고 그렇게 대를 물려온 거야. 그게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그냥 배운 적이 없으신 거야. 장례를 마치고 준호 씨는 혼자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그 길을. 조그만 구멍가게도 있고 오래된 이발소도 있고 아버지가 자주 앉아 계시던 정자도 있었습니다. 정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노인분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자리. 이제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에 처음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포근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한테 뭘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했구나.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 생각이 준호 씨를 한참 동안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아들한테 자신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사랑해.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를 향해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 응, 아빠. 장례 잘 끝났어? 응. 오늘 마쳤어. 아빠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준호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들아. 응.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사랑한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어서. 늦기 전에. 아들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준호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할아버지한테요? 응. 뒤늦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지금 해야 한다고. 아들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준호 씨는 전화를 끊고 차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웠습니다. 준호 씨는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 편지들을 읽고 나서 첫 번째로 바뀐 것.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했어가? 왜 그렇게 혼자 감당하셨을까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것.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먼저 전화하면 받고 아니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밥 먹었냐? 오늘 어땠어? 보고 싶다. 처음에 아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빠, 왜 이래요? 갑자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세 번째로 바뀐 것. 어머니께 더 자주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1년에 서너 번 내려가던 걸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도 하지만 거기 가면 아버지가 앉으시던 마루에 앉고 아버지가 걷던 마을 길을 걷고 아버지를 느낍니다. 네 번째로 바뀐 것.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워했던 것, 너무 차갑게 굴었던 것, 더 자주 내려가지 않은 것, 마지막 여름에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던 것. 그 후회들이 처음에는 준호 씨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자다가 깨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거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았으면 더 잘했을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면 돼. 그 생각이 준호 씨를 조금씩 자유롭게 했습니다. 용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어요. 내가 늦기 전에 아들한테는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준호 씨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표현을 못하셨을까요? 이게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이 자라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매일이 생존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아버지한테서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됐겠어요. 잘했어라는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분들은 그냥 살아남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배워본 적도 없었고 배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것, 잘했어라는 말 대신 밥상에 고기 한 점 더 올려주는 것,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버스 터미널 의자에 앉아 1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게 그분들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몰라봤습니다. 말로 된 사랑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행동으로 표현된 사랑도 사랑입니다. 방식이 달랐을 뿐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준호 씨 아버지처럼. 그 마음은 40년짜리 편지 묶음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라도 알아봐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용서. 이 단어가 가볍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오래 쌓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호 씨도 그랬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도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었고 꿈속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보고 울다가 깬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미움을 오래 들고 다니면 그 무게가 결국 나를 짓누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남겨진 내가 그 미움을 혼자 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요?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의 한계도 함께 이해해주는 것. 당신이 잘한 건 아니야. 근데 당신이 그렇게밖에 못한 이유도 알아. 그래서 이제 내려놓을게. 그게 용서예요. 그 용서를 하고 나면 그 무거운 원망이 내 어깨에서 내려갑니다. 준호 씨는 그걸 64세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배우셨으면 합니다. 아직 그분이 살아계실 때, 50대, 60대가 되면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들 드시지 않나요? 저는요. 그 생각이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후회는 우리한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했는데 그 깨달음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준호 씨는 64세 그 나침반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준호 씨는 다르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겠다고, 아들한테 먼저 사랑한다 말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못한 것들 아들한테는 하겠다고. 그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재산 말고 관계, 말, 온기, 기억, 그런 유산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준호 씨는 지금 아버지가 살던 그 고향 마을에 1년에 5, 6번은 내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그리고 아버지 묘소에. 묘소 앞에 앉아서 그 보내지 않은 편지들을 읽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 편지 아버지가 쓰신 거 맞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못 나눴던 대화를 거기서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혼자 말하는 게. 대답이 없는 게. 근데 어느 날부터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데 바람이 한번 지나가서 꽃잎이 흩어졌다고. 그게 아버지인 것 같았다고. 그날 이후로요. 거기 가면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은 없지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아내한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밥 먹으면서 말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겁니다. 오늘 어땠어요? 힘든 거 없었어요. 고마워요. 평생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 왜 이래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응. 뒤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아들한테는 이제 일주일에 2~3번은 연락한다고 합니다. 밥 먹었냐? 잘 지내냐? 사랑한다. 아들이 처음엔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했다가 이제는 먼저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아빠 잘 지내요? 보고 싶어요. 준호 씨는 그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요. 아버지가 저한테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 말을 해줘요. 그 말이 아버지한테서도 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도 편지 한 통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녀가 오해한 게 있어요. 당신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무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표현을 몰랐던 거라는 걸. 배운 적이 없었던 거라는 걸. 당신도 사실은 매일 우리 생각을 했다는 걸. 말을 못했을 뿐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 편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들께 닿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곁에 계신 아버지들께는 이 영상을 보는 자녀분들이 오늘 직접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밥 드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걸 하는 거니까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조금 쉬워요. 두 번째, 자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자녀가 어떤 나이든. 밥 먹었어? 잘 지내?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냥 그거면 돼요. 준호 씨가 알려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 마음속에 평생 남는다고. 세 번째, 오래 소원해진 형제나 친척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내서 연락해 보세요. 먼저 연락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묘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사진 앞에 앉아서 한마디 해보세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어머니, 사랑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마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말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몰랐을 뿐이야. 이제 알았으니 다시 하면 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 다시 하면 됩니다.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용서하고 나니까 제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신기하게. 미워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용서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무게를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가볍더라고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유산이에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 보내지 못한 편지들.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전부예요. 근데 그게 충분해요. 그게 충분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이해한 건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이 가슴이 무거우셨죠? 눈물이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자.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그 말이 때로는 영원히 오지 않는 약속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준호 씨 아버지는 40년 동안 편지를 쓰셨습니다. 붙이지 못한 채로. 그 40년 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오해가 40년이라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오늘 연락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핸드폰을 들고 그분 이름을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눌러보세요. 꼭 긴 말 안 해도 됩니다.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세요. 준호 씨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한 건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은 늦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께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그분께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오늘 이 영상 보고 연락하신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